시청자 여러분, 주말 사이에 잘 쉬셨을까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드디어 1월도 다 가고 2월 장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월의 마지막 날을 조금은 아쉽게 보냈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본격적으로 공식 지정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연준이 매파적 성향을 띨 수도 있다라는 그런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약간은 드리워졌고요. 또 미국의 대표적인 도매 물가 지표죠. PPI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2월의 첫 시작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연준 의장의 케빈 워시가 낙점되면서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0.36%, 나스닥이 0.94%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특히나 반도체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0.43% 하락했는데 이 과연 워시의 지명과 이 3대 지수 간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다음 장 히트맵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이 빅테크 기술주들, 특히나 반도체 단이 상당히 아쉬운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 보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워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력 후보들로 거론되던 사람들 중에 그나마 제일 좀 매파적이다라고 꼽히던 인물이었는데 이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투기성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간 기술주들 위주로 조정이 나오겠죠. 이 때문에 나스닥이 약 1%가량 하락했고요. 이 테슬라는 M7 중에서 유일하게 3% 이상 독보적인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 조만간 xAI와 또 X 간의 합병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이외에도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지난 주가 하락을 되돌리는 모습 나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경기 방어주도 흐름 좋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이슈들이 이런 장세를 만들었을지 세 가지 뉴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예고해 왔었던 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여기에 케빈 워시가 공식적으로 지명됐습니다. 과연 시장의 반응은 어땠었고 어떤 인물인지 바로 뒷장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케빈 워시 가장 먼저 최연소 연준 이사를 지냈던 인물이고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시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쿠팡 사회이사로 이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연준 이사를 지냈을 동안에 상당히 물가 안정을 중시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었던 차기 이 후보군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매파적이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연준의 독립성 우려를 조금 완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 해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친 트럼프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연준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었죠.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달러가 강세로 뒤집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이 인물이 상당히 통화 긴축적인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유입이 됐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된 부분이 이 달러 강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긴축적으로 운영된다면 당연히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겠죠.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요. 이 단기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살짝 튀어 올랐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 경제 전반에 다시 한번 중립성, 이 경고함이 찾아온 것이죠. 이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날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상당 부분 폭락했었죠. 이게 이 케빈 워시의 지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동안 금 가격과 은 가격은 굉장히 지정학적 우려도 있었고요. 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이 달러 가치 하락을 틈타서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이게 다시 한번 꺾이게 되면서 금과 은의 매력도가 낮아지게 됐고요. 안 그래도 그동안 중국 시장의 투기성 자금을 계속해서 빨아먹고 쭉쭉쭉 상승 가도를 이어가던 금과 은 가격, 이날 이 워시 지명을 계기로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진콜이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되면서 폭락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블룸버그는 앞으로 은과 금의 가격 흐름이 중국 자금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 춘절을 앞두고 중국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추적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전의 이슈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날 이 물가 지표도 상당히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2월 도매 물가라고 할 수 있죠.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PPI 상승률 우리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고 언론에서는 도매 물가라고도 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선행 지표격이 되는 물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헤드라인 PPI가 전월비와 전년비 모두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계절성 이슈가 큰 에너지와 또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죠. 근원 PPI 상승률 역시 전월비와 전년비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게 되면서 물가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켰고요. 특히나 이번은 상품 부문보다는 서비스 부문이 0.7%가량 상승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부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동안은 그 관세를 혼자 흡수했는데 드디어 이 12월 PPI 때부터 소비자들에게 그 관세 비용을 전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뉴욕 증시 전반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드리워졌고요.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게임주들도 장중에 크게 10% 이상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구글이 프로젝트 지니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AI 툴들이 이 게임 관련 산업에도 근본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등장하게 되면서 게임주들과 기술주들 동반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정보경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한 가운데 개별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려던 계획이 내부 우려로 지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시장 분위기 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생성형 AI 생태계 안에서 전략적 위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0.72% 소폭 하락 마감은 엔비디아고요. 자세한 이야기 월가 시그널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M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했고 3% 넘게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연간 매출 감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른 점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에서 AI 로봇 기업으로 방향을 좀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6년까지 설비 투자를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면서 옵티머스 로봇, 로봇택시, 자체 칩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AI 중심의 성장 기대감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메타입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후에 급등이 나왔던 메타인데요.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면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4분기 실적과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는데요. 투자자의 시선이 다시 한번 AI 투자 부담으로 좀 옮겨갔습니다. 2026년까지 설비 투자를 최대 1,350억 달러로 크게 늘리겠다고 밝힌 점이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모델 출시 지연, 또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란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 종목이고요. 구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거의 변동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0.03%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검색과 유튜브 광고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46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2월 4일로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마존인데요. 1% 조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소폭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오픈 AI 투자 논의가 전해지면서 좀 시선이 쏠렸었죠. 이미 엔트로픽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만큼 부담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편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광고 부문 성장으로 매출이 약 13%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최근 16,000명 감원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에도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AMD입니다. 6% 넘게 좀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MI450 AI 가속기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웰스파고는 TSMC의 N2 공정 기준으로 개발 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AI GPU 수요와 향후 전망을 지켜보려는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세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구글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이 구글이 AI로 가상 세계를 만드는 프로젝트 지니를 공개했습니다. 게임주 전반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특히 유니티의 게임 엔진 사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유니티의 플랫폼 완성도와 활용 범위는 여전히 강점이라고 지금의 과도한 하락 평가를 했습니다. 유니티도 AI 도구는 아직 정확성이 낮아서 기존 엔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급락이 나오면서 24% 넘게 빠진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비자입니다. 3% 하락한 비자고요.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크게 하락을 했죠.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성장률이 9%에 그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여기에 성장 투자를 이어가면서 영업이익률 소폭 낮아졌고요. 수수료 소송 관련한 충당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입니다. 5% 넘게 빠졌는데요. 좀 반도체 업종에 전반적으로 약세가 들이운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WFE 투자 확대, TSMC 설비 투자, HBM 수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 370달러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AMD를 비롯한 동종주가 함께 밀리면서 효과가 좀 제한적으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매크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0.32% 굉장히 약한 폭으로 내렸는데 아직까지는 배럴당 65달러 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오펙 플러스가 이 3월 증산을 그대로 보류하고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떨어진 탓입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미국이 협상 의사가 있다고 밝히게 되면서 아주 극소폭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17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강달러의 영향이 컸는데 케빈 씨가 지명이 됐었고 또 이 사람은 통화 긴축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고요. 또 예상치를 웃돈 PPI 역시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부각시키면서 달러 강세, 원화 상대적으로 약세를 일으켰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새 8만 달러 선도 붕괴됐습니다. 이 유동성이 상당히 얇아진 상황이고요. 매수세도 거의 증발하다시피 된 비트코인, 현재로서는 1년 내 최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과 은 가격이 주말 사이에 그야말로 폭락세를 겪었죠. 금은 11% 급락했고요. 은 가격도 90달러 선을 훅 넘어섰다가 순식간에 70달러 선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 중국에서 케빈 씨가 지명이 되자마자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이 때문에 그간 귀금속 가격을 끌어올리던 금과 은에 대한 이 투기성 자금이 상당 부분 이 마진콜과 함께 청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현재 이 뉴욕 증시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김상윤 뉴욕 특파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새로운 이 연준 의장 후보죠. 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케빈 씨에 대한 그런 시장의 이목이 완전 집중이 됐었는데 이 인물이 원래는 좀 매파적인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좀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좀 어떤 인물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케빈 씨 지명자를 보면 왜 평가가 엇갈리는지 이해가 됩니다. 과거 이력만 보면 분명 대표적인 매파였습니다. 연준 이사 시절 물가 상승을 강하게 경계했고 연준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데도 비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금융시장에서는 강경 긴축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언을 보면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씨는 지난해 금리는 상당히 더 낮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동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지했던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매파에서 비둘기로 변신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점은 씨는 조건 없는 비둘기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금리를 낮추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통제되고 있다는 신뢰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지난 10년간 너무 많은 돈을 풀면서 시장을 왜곡했다는 문제인식이 강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촉수에는 여전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은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속은 꽤 보수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금리는 인하 쪽으로 열어두되 시장이 풀리는 유동성은 과거만큼 늘리지 않으려는 조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단기금리는 하락했지만 장기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또 하나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씨는 금리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준 독립성과 정책 원칙도 함께 강조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연준 의장은 혼자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FOMC에서 단 한 표를 행사하는 만큼 결국 얼마나 위원들을 설득하느냐가 통화정책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시제 연준은 급격한 완화보다는 신중한 금리 인하와 보수적인 정책 운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말 사이에 금과 은 가격은 그야말로 대폭락을 겪었었죠. 금이 거의 10%, 은이 30% 이상 급락했는데 이게 또 씨 지명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점이 기폭제가 됐을까요? 네,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동안 왜 그렇게 올랐는지 봐야 합니다. 최근까지는 금과 은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달러 가치 약세 우려, 그리고 연준이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서 빠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일종의 달러 가치 훼손에 베팅하는 거래가 쌓여있던 것이죠. 그런데 케빈 씨 지명은 이 흐름에 의문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씨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연준이 그동안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했고 돈을 과도하게 풀어왔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연준의 대차 대표 축소, 즉 유동성 관리에 비교적 엄격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다시 인식됐습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의 연준이 과거처럼 금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대규모로 돈을 푸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자 금과 은을 끌어올렸던 핵심 논리, 즉 연준이 결국 달러 가치를 희석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요인도 겹쳤습니다. 은 가격은 특히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레버리지 거래와 단기 투기 자금이 많이 쌓여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기대가 바뀌자 차익 실현과 강제 청산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급락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왜냐하면 워시 지명 자체가 금과 은을 떨어뜨렸기 때문보다는 그동안 시장에 쌓여있던 연준은 결국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 균열을 냈고 그 균열에 가열했던 기금속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번에 워시의 지명으로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이게 또 달러 강세를 이끌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금은 가격이 급락하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AI 주식들이 계속 좀 순항할지도 주말 사이에 좀 저는 물음표가 띄워지더라고요. 이 엔비디아와 오픈 AI 간의 협력에 균열이 갔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던데 이 1,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 엔비디아 측이 뭐 중단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 소식은 AI주 전체 흐름을 뒤집기보다는 과열된 기대를 한번 식히는 계기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우선 엔비디아와 오픈 AI 협력이 흔들린다기보다는 젠슨 황 CEO가 말한 대로 1,000억 달러 투자는 애초에 구속력 있는 약속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그간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번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계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죠. 이 발언이 영향을 주는 이유는 그동안 AI주 랠리가 빅테크가 AI 기업에 투자하고 그 돈으로 다시 AI 인프라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믿음 위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핵심 고객이자 투자 대상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었죠. 이번 발언으로 투자자들은 AI 수요가 실제 수요인지 아니면 자금이 도는 순환 구조인지를 다시 보게 됐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 이미 많이 오른 AI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AI 투자 방향이 바뀌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결국 시장 초점은 AI라는 테마 자체보다는 실제 수익성과 투자 효율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투자를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검토해가면서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입장을 돌린 것으로 풀이가 되네요. 지금까지 김상현 뉴욕 증시 저희 특파원과 함께 자세하게 뉴욕 증시 현장 상황 만나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연준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의 권한 축소와 기준금리 인하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작은 연준과 낮은 금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인사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는 분명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할 것이라며 공개 압박에 나섰습니다. 워시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로 연준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재정 적자를 키웠다는 논리입니다. 연준의 자산은 2008년 9천억 달러에서 정점 기준 9조 달러까지 불어났고 현재도 약 6조 6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워시는 이미 버냉키 시절 양적 완화를 공개 비판하며 이사직을 내려놓은 전력이 있는데요. 한편 워시는 전통적 매파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없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와 AI 기반 생산성 향상이 병행된다면 금리를 상당폭 낮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국채금리 상승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침을 다시 한번 공식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최근 불거진 투자 보류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시장을 놀라게 했던 1,000억 달러 투자 관측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Yeah, that's complete nonsense. We are going to make a huge investment in OpenAI. Yeah, I believe in OpenAI. The work that they do is incredible. They're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companies of our time, and I really love working with Sam. And I think it's yeah.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픈 AI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진행한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상은 오픈 AI로 황 CEO는 샘 올트먼 CEO와의 협력 관계도 직접 언급하면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금액 공개는 피하면서 최종 결정은 오픈 AI 측 사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발언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엔비디아 내부의 오픈 AI 투자 신중론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황 CEO는 해당 보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를 단순한 재무적 판단이 아니라 핵심 고객사와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AI 기업 간 상호 투자와 장비 구매로 이어지는 순환 거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황 CEO는 TSMC와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TSMC의 생산 능력이 10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위성 100만 개를 띄워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대 100만 기 규모의 위성을 발사해 우주 공간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스페이스X는 태양광을 직접 활용해 운영 유지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상시적 태양광과 우주의 극저온 환경을 활용해 전력과 냉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신청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또는 AI 기업 xAI 간 합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직후 공개됐는데요. 외신은 합병이 성사될 경우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추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2, 3년 안에 실현 가능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은 약 15,000기에 불과해 100만 기 발사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다만 우주 기업들이 통상 실제 계획보다 많은 수를 신청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스페이스X가 근시일 내 실행을 염두에 둔 전략적 신청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스타링크를 위해 4만 2천여 기 승인을 요청했고 약 9,000기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포드가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협력설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포드가 샤오미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포드와 샤오미 양측은 즉각 이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포드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선을 그었고 샤오미도 미국 내 사업이나 협상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정치권의 경계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은 포드 CEO 짐 팔리에게 서한을 보내 BYD 등 중국 업체와의 협력 리스크를 경고했는데요. 중국이 자동차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포드가 CATL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점도 논란입니다. 한편 북미 완성차 업체들은 고비용 전기차 전략에서 후퇴하는 흐름으로 포드는 지난해 12월 전기차 사업에서 195억 달러 상각을 발표하며 일부 모델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 속에서 미중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케빈 워시를 딱 언급을 하면서 작은 연준, 낮은 금리라는 기조를 조금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뭐 결국 금리 빨리 내려라 이런 신호로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결론은 그런데요. 네, 그 타코가 일상화인 것 같아요.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네. 아니 일상화 돼버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네. 원래 그런 것 같아. 자기가 그걸 즐긴다고 말을 맨날 했잖아요. 자기는 뭐 4, 5초 전에 결정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서 뭐 이란 핵시설 공격할 때도 그 핵시설 공격이 우리 무슨 오락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커다란 폭격기가 날아가는 건데도 그것조차 게임처럼 결정을 한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끝까지 막 연막 작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제가 좀, 만약에 그러니까 미리 언지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케빈 해시시였으면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거의 분위기가 케빈 해시 아니었나요? 저는 거의 케빈 해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예상하셨군요. 네, 갑자기 네. 케빈 어시로 틀은 이게 워시로, 네. 케빈 해시한테 김치국을 먹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이를 틀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리를 내리라는 거죠. 네. 뭐 연준의 자산에 관련해서도 좀 기사에서 언급을 했는데 뭐 9천억 달러에서 한때는 좀 9조 달러까지 찍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6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시장의 충격이 좀 클 거라고 보시나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연준은 금리라는 카드도 있고 그 대차대조표를 움직여서 뭐 예를 들어 아주 극적인 구간을 얘기한다면 코로나 네. 같을 때 아니면 서브프라임이나 9.11 테러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 때 네. 유동성을 왕창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뚱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풀린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대차대조표를 홀쭉하게 만들면은 시장에 돈이 빨아들이는 효과가 나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어떻게 됐죠? 너무 위기 상황이니까 두 가지를 다 풀어버린 거죠.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가고 거기다가 플러스 대차대조표도 뚱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위기가 조금 잦아들고 이러니까 그걸 좀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걷어들여야 되니까 이제 금리도 조금씩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가고 있는 네.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사실 1번하고 조금 이어서 말해야 되는데 1번에서 너무 그냥 단답형으로 제가 금리 인하를 원한다. 근데 네.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의구심을 갖는 건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매파다. 그쵸. 코로나 때 다 양적 완화할 때도 버냉키한테 반대를 했던 네. 사람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을 선택을 했느냐. 근데 아까 그 앵커님 말에 힌트가 있어요. 작은 연준.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금리라는 카드가 있고 대차조표를 움직여서 양적 완화, 양적 긴축하는 카드가 있는데 이 케빈 워시는 금리라는 카드만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내가 막 금리 인하를 당장 요구를 해가지고 내리는 사람보다는 원리 원칙주의자, 작은 연준 그것에 일단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냐면 연준이 이것저것 카드를 써가지고 파월처럼 내 말 안 듣고 막 자기의 여러 가지 카드를 막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남발을 하면서 수를 부리는 게 싫은 거예요. 케빈 워시는 금리 카드만 네. 쓰고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카드는 쓰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연준이.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양적 긴축이 진행 중인 것은 진행이 되고 양적 긴축을 빠르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속도대로 하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카드를 하면 네. 그러니까 그게 반대되는 거잖아요. 양적 긴축하고 금리 인하 카드를 동시에 써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양적 긴축으로 덜어내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방향은 가는데 시장이 그 우려스러운 대로 급격한 금리 인하를 없는 이렇게 되겠죠. 절충형으로.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케빈 워시는 예전에 연준 이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리 원칙주의다가 파월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경제학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나 그렇게 맘대로 하는 사람 아니야. 막무가내 아니야. 대신에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네는 들어야지. 왜냐면 네. 나보다 더욱더 똑똑한 사람이고
나의 의중을 뭐 완전히 반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니까. 너희가 원한 거 그거 아니야? 연준이 독립적인 거 원한다며.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금값과 은값에 엄청난 변동이 있었습니다.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를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급락을 한 거죠. 그렇죠? 차트도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또 해볼까요? 다 급락을 했죠. 네. 그냥 다 급락했어요. 어떤 거를 펴들어도 다 급락이에요, 그렇죠? 네. 다 급락인데 이거를 보면은 다 이렇게 급락했죠. 하이베타는 또 이제 이런 민감도가 높은 주식들이고 다 급락을 했죠. 이게 왜 급락을 했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네. 플러스 트럼프가 저렇게 약간 뭐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안전자산 혹은 인플레에 유리한 것들을 선택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왜 주식이 오르는데, 위험자산인 주식이 오르는데 안전자산이 금이 같이 오를까? 저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돌발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사람들이 네. 주식이 오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젠스왕 때문에 오르는 것 같고, 트럼프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됐고 금을 같이 사는 거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케빈 워시라는 매파를 선택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싹 다 사그러지면서 이제 적이 돼버린 거죠. 급락을 해버린 거죠. 근데 뭐 이 급락을 놓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동안의 레버리지로 지렛대 원리로 썼던 것을 이제 청산한 것이지, 아니면 자동 청산되거나 이게 무슨 장기적인 어떤 추세에 금이 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러신 분도 많고요. 네, 어쨌든 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워시가 얘기한 것 중에 대차대조표 축소에 이제 AI 생산성을 더하면 금리를 상당폭 내릴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여기가 좀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 발언은? 네, 일단 이 대차대조표는 안 건드려야 된다는 지금 이 케빈 워시의 생각이고요. 금리라는 것만 갖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죠. 대신에 이제 금리라는 거 갖고 하는데 이제 대차대표 뭐 완전 양적 긴축은 이미 벤 버냉키 의장 때 그걸 풀어버렸기 때문에 긴축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 자기가 이거를 뭐 긴축을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긴축이 진행이 되고 긴축이 마무리가 돼서 제로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은 이제 대차대조표 갖고는 손대지 말자 이거예요. 케빈 워시는 금리 가지고만 하자. 그럼 이제 금리 네. 가지고만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금리 인상을 할 거냐, 금리 동결을 할 거냐 할 때 금리 인하를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준다면,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뭐 트럼프는 1.5나 제로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다시 와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3%대 정도는 할 수도 있다. 네. 케빈 워시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제 조건이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인공지능이 원체 발달을 해서 네. 이게 일론 머스크 얘기랑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 단가가 더 내려간다. 우리 지금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사 노동 로봇이 월 71만 원 정도인데 그때 필리핀 노동자분들 우리 모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300만 원 받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의 손가락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300만 원대 71만 원이면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쓸지 인공지능 옵티머스 로봇을 쓸지 뭐 가사 로봇을 쓸지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케빈 워시 말대로 요 생산성이 올라가고 단가는 내려가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 노동부한테 300만 원 줄 때랑 네. 71만 원 줄 때랑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로봇이 활동할 때가 적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지면 네.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 이 전제 조건을 건 거죠. 그러니까 AI 생산성이 엄청나게 탁월하게 올라가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 없어지면 금리 인하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요거죠. 무조건 네. 트럼프의 말을 트럼프가 나를 임명했으니 내가 국회 인준만 통과하면 트럼프 말대로 전격적으로 인하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 연도에 바로 그냥 2% 1%로 직행하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워시 체제 하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가장 뭐 경계하거나 준비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투자자는 지금 일단은 금은 그다음에 네. 아까 전에 시장에서 베타가 높은,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은 주식들이 급락을 한, 네. 특히 민감도가 높은 주식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있고, 그게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물론 스토리지 3사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오르더라고요. 샌디스크는 또 급등했어요. 워낙 또 좋다고 하셨으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연관이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일단 이 부분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제한이 되거나 주춤거렸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피해를 입는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국장 투자자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워시의 어떤 저 부분이 저기 많이 관심이 가죠. 그래서 이게 관점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인공지능의 생산성이 앨런 머스크나 스콧 벤슨트 재무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빨리 다가오고 아까 뭐 두 번째 주제에 나오겠지만 젠슨왕 얘기대로 네. 오픈 AI가 성장이 너무 빨라서 계속해서 이 성장 가도를 달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 단가가 낮춰지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게 확인이 되면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이제 주도를 하기 시작하겠죠. 연준의 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레버리지 청산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잠깐 고점의 이탈로 끝나는 거고 다시 전 세계 자산의 상승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 잠깐의 시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자들은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걸로 못 샀었는데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번에. 그래서 요게 관점인 것 같아요. AI 생산성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네, 알겠습니다. 작은 연준과 낮은 금리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케빈 워시 체제의 연준 이야기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 다음 이슈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 보류서를 좀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앞서서 젠슨왕 CEO의 인터뷰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게 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달리기용 발언으로 보시는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뭐 젠슨왕은 달래느라고 이제 뭐 그쵸? 혼자 너무 되게 힘겨워 보이시지 않으세요? 뭔 일만 있으면은 혼자 아니 너무 그 뭔가 장비 네. 같아요. 장판교를 혼자 지키는. 네. 트럼프가 뭐 말 한마디 내가지고 막 이 AI 신에 혼란을 일으키면은 젠슨왕 회장이 이제 일본, 대만, 뭐 한국, 중국 여기 저기 다 다니면서 그쵸? 지금도 보이잖아요. 저 바쁜 게.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저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저기서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베르베르진, 로비 칠런 이 두 분이 작성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허위 보도다. 네. 그러면 이게 책임을 지어야 되는 어떤 그게 우리나라보다 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자극적인 워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오픈 AI와 엔비디아 간의 1,000억 달러 규모 메가딜은 중단 상태입니다라고 확정짓는 워딩으로 지금 기사를 단독 보도로 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젠슨왕은 발끈하죠. 왜냐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잖아요. 저번에 기사도 아니고 저 마이클 버리가 블로그에다가 쓴 글 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한테 레터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면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태클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전격적으로 반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반박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그겁니다. 비공개로 축소했지만 두 회사는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네. 것이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축소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젠슨왕이 이거를 부인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게 진짜 비공개로 축소를 했는지 젠슨왕이 요걸 아는데 저기 그 달래기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거짓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진짜 거짓인지 네. 기사는 사실인데 젠슨왕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더 오버해서 달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달랜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뭘 달래려고 하냐 이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약간 좀 깔딱거게 갔잖아요. 그 전까지는 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불안하잖아요. 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야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 깎여내서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요런 이슈가 조금만 민감하게 작용해도 엔비디아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 굉장히 달래기에 강하게 언론을 활용하죠. 아까도 보니까 그 억양이 제가 텍스트를 보는 것보다 지금 방금 워딩이 네. 제가 나갔잖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상기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좀- 흥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젠슨왕 회장분도.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1,0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좀 그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선을 좀 긋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역사상 최대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전략적 베팅 수준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메가딜은 중단 상태라는 중단이라는 단어가 젠슨 회장이 발끈하신 것 같아요. 이게 중단이 될 수가 없다. 아까 보니까 엄청 오픈 AI를 치켜 세우시면서 맞아요. 샘 알트먼이라는 대단한 사람과 뭐 함께 하겠다 이러시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언급을 중단 했죠. 그렇죠. 네. 젠슨 왕의 그동안 행보로 봤을 때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중단은 좀 이거는 기사가 좀 제가 보기엔 자극적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 고객의 성장을 내가 직접 그러니까 이게 공격당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젠슨왕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고객의 성장을 우리 GPU를 키우겠다는데 뭐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승부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네. 따지면은 이제 뭐 오픈 AI도 주요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또 오라클이 또 사이에 끼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고 만약에 공격당한 대로 정말 허약한 골이라면은 정말 엔비디아가 그동안 쌓아온 이 주가의 대부분이 거품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주주분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테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저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저게 모든 거짓말이라면은 젠슨 왕이 그동안 살아왔던 역사가 거짓입니다. 뭐 이번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픈 AI랑 샘 올트먼을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또 눈에 띄었는데 이게 핵심 고객을 좀 락인하는 효과가 얼마나 클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나왔잖아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3사여서 엔비디아의 GPU를 포함한 슈퍼칩이 탑재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보세요. 지금 이 컴퓨터가 막 되게 뛰어난 노트북이 아니거든요, 제게. 근데 이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저거 너 챗GPT는 왜 이렇게 답변을 잘하는 것 같아? 혹시 너 노트북 이번에 새로 산 새 거야? 이게 바보 같은 말인 게 거기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지 노트북의 성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챗GPT의 발언이 물론 그 전체적인 이 시스템이 느려가지고 뭐 더딘 거는 그 성능이겠지만 챗GPT가 답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클라우드 3사가 다 자체칩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칩 공개를 하니까 엔비디아도 이거 혹시 구글, 아마존, 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가 혹시 저기 좀 한눈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서가지고 야, 샘 알트먼 최고고 오픈 AI 최고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오픈 AI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야, 젠슨 왕 회장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우리를 치켜 세우고 있는데 야, 우리도 뭐 자체칩 개발한다고 저쪽 거 이용하기보다는 그래도 엔비디아 GPU가 범용이고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 GPU가 탑재되는 게 맞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락인이죠. 락인. 네. 고객을 락인해 버리는 거죠. 락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죠. 신뢰도를 보여주고 대외적인 장소에서 저렇게 나를 치켜 세우는데 기분 그쵸. 나쁘신 분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좀 락인 효과가 될 수 있는 이번 발언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들이 있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 포착해 오셨을까요? 예, 그 트렌드포스가 그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재고가 부족하다, 여전한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네. 부분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슈를 보자면 메모리 3사가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사 주문 관리를 상당히 좀 엄격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떴었는데 뭐 실제로 현재 반도체 초과 수요 때문에 없는 수요도 만들어내가면서 굉장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없는 수요를 만들었다는 건 실제 이제 그 매매가 이제 아닌데 그걸 사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너무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우리는 이런 반도체를 요청할 거예요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가수요를 만들어서 이제 주는데 이제 메모리 3사 입장에서는 기껏 줄 수 있는데 이 회사들이 실제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사실 다른 회사들에게, 다른 고객사들에게 원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예전에도 했었지만 이제는 보다 엄격하게 한다라는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또 연달아서 이제 트렌드포스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포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대만에 있는 그 특별히 이제 IT 전문으로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이고, 이 업체가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시황도 비교적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수요가 너무 공급에 비해서 넘치다 보니까 이제 가수요까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워낙 가수요가 또 많이 들어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지금 평소보다 굉장히 절반 가까이 뭐 감소했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뉴스는 뭐냐면 재고가, 왜냐면 공급망 업체는, 모든 부품 업체는 재고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고 관리가 중요한데 이 재고 관한 관점에서 삼성전자 디램 재고가 약 6주 분량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통상은 얼마나 분량의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냐? 10주에서 12주 정도의 분량의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수요가, 초과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계속 고객이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겠죠. 주다 보니까 재고 분량이 줄어가지고 삼성전자 재고가 통상보다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분량으로 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트렌드포스도 메모리 빅3 중에서 삼성전자가 규모는 제일 크거든요. 뭐 이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데서 그 하이닉스보다 뒤지긴 하지만 규모는 제일 크다 보니까 이런 재고 관리라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장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동안은 이 디램 재고를 삼성전자가 뭐 10주에서 12주 분량으로 쌓아뒀다면 최근에는 이게 6주 분량까지 상당히 재고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요. 요새 제조사들이 부품을 재활용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고 총극이기도 한데, 그렇죠. 재고가 없어서 이제 PC에 있던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가 필요한데 근데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이미 벌써 이제 시장에서 안 팔리겠지라고 이제 그 폐기 처분을 대상으로 였던 창고에 넣어놨던 제품들을 가져와서 그걸 다시 뜯습니다. 뜯어서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있으니까 그거를 빼서 사실 이제 완제품에다가 연결을 해서 시장에 출시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시장 출시할 때는 사실 고객들에게는 원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출시한 제품을 갖다가 신형 제품으로 출시한 것은 아니고 중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고 제품을 종종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고, 그래서 하자가 없는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중고 제품이라도 있으면 사실 우리 입장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해서 이미 폐기 처분에 대한 PC나 노트북을 뜯어서 거기에 있던 낸드 플래시랑 D를 갖다가 회수를 한 다음에 중고 제품을 내놓는다는 것이 트렌드포스의 보도입니다. 네, 이런 초과 수요를 또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게 아무래도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 완제품 가격도 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원가 비중에서 디램이 차지하는 가격도 상당 부분 올라갔다고요. 예, 그래서 그 일반적인 PC나 특히 TV 같은 경우는 디램이 차지한 비중이 2.5%에서 3%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트렌드포스의 분석으로는. 근데 디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완제품에서 이 디램 가격, TV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제품에서 TV에서 그 디램 가격의 차지한 비중이 무려 6% 이상, 7%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실 단가도 높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TV가 한 대 이제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단가를 높이는데 다른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맞추면서 단가를 갖다가 상승폭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지만 TV 가격이 20만 원이었다. 그러면 단가 가격이 올라가면 TV 가격이 20만 원이었던 완제품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올라간 단가 가격을 다른 식으로 흡수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트렌드 포스의 또 분석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어떤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제품 가격이 이모저모로 예전에 없던 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애플도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더불어서 이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에 완제품 가격 상승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함께 발표를 했었죠. 반면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죠. 거의 예. 정규장에서 7%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 샌디스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낸드 플래시의 5위 기업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냥 각 기업별로 이제 그 시장의 마켓쉐어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1등, 그다음 하인스가 2등, 그다음 일본의 키옥시아가 3등, 우리가 아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4등. 그러니까 샌디스크는 5등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 4등까지 어떤 그 메모리 가격,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이제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을 이해가 되고 그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서 이해가 되는데 5위 기업까지 같이 이제 그 매출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는 것은 얼마나만큼이 초과 수요에 따른 그 온기가 전체적으로 끼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샌디스크는 이제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이제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 동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주가가 올해 샌디스크의 주가가 YTD가 무려 143%입니다. 이 YTD만 보면 샌디스크가 1등이에요. 뭐 하이닉스, 뭐 아까 말씀 마이크론 다 제치고 샌디스크가 133%에 올해 1월 2일 날 첫 거래 이후로 금요일 종가까지 이럴 정도로 샌디스크 주가 올랐다. 이 정도로 사실은 초과수에 따른 메모리 업계 전체 훈풍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서 그런 기대감이 또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샌디스크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3사 중에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다음 이슈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CLSA 그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네. 리포트가 또 중요한 이유가 CLSA가 이제 홍콩 계열의 이제 회사인데 워낙 그 홍콩에서 오랫동안 이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홍콩에 있다니까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그다음 한국과 이제 일본을 아우르는 이런 반도체 가장 유망한 어떤 리포트 회사이기 때문에 샌디스크의 리포트가 사실 글로벌 IB들에게 끼친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원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샌디스크가 어떤 그 리포트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투자 의견을 High Conviction Outperform 이렇게 냈는데 이 High Conviction Outperform 쉽게 얘기해서 뭐 최선호주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예, 샌디스크가 SK 하이닉스에서 이 리포트를 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표 주가를 올리고 그다음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그 샌디스크가 하이 컨빅션, 아웃퍼폼, 그러니까 컨빅션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사실은 이제 리포트 그 증권사 입장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내가 매수보다 강력 매수다 이렇게 그 인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CLSA는 하이 컨벡션 그러면 그냥 컨벡션보다 더 강한 어떤 매수 추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업종 최선호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CLSA는 5등급으로 나눠서 리포트를 다 발급을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제 하이 컨벡션, 그다음에 컨벡션, 그다음에 홀드 중립이라고 하정했죠. 그다음에 언더퍼폼. 이거는 시장 수익률보다 하회야. 그다음에 하이 컨벡션 언더퍼폼. 이거는 강력 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CLSA가 하이 컨벡션. 하이 컨벡션에는 업종 최선호주다라고 이제 그 하이닉스를 분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5가지 등급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을 부여를 한 건데 당연히 뭐 목표가도 상향 조정했겠죠. 예.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뭐 38%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CLS의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이제 106만 원이었습니다. 106만 원도 사실은 작년에 그 내놨던 12월에 내놨던 목표 주가였기 때문에 그때로서도 너무 높지 않느냐 알겠지만 지금 이제 금요일 하이닉스 종가가 장중에 93만 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 금요일 날 CLSA가 그 목표가를 갖다가 106만 원에서 125만 원을 올렸습니다. 125만 원 올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면 12월에 자신들이 가졌던 전망보다 올해 이제 하이닉스가 가진 전망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는 D램과 그 낸드 플래시의 ASP 평균 판가가 사실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목표가보다 87%를 더 상향해 잡았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98%. 이 정도 높게 잡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170조로 잡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목표가도 106만에서 120만 올려 잡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의 어떤 그 주가를 갖다가 상승시키는데 역할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거는 뭐 한마디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좀 지속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또 다른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CLS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라 표현했냐면 우리가 알던 반도체가 아닌 다른 어떤 시장의 어떤 구조로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면 반도체는 너무나 이제 등락폭이 큽니다. 고점을 그렇죠. 찍었다 내려가는 속도도 가파르고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막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까지 반등을 하면서 쭉쭉 뻗어납니다. 이런 어떤 주기가 너무나도 급박했는데 이제는 그런 반도체가 아니고 다른 방식의 반도체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CLS가 이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CLS의 분석에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한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종목도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거에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PER이 아니라 PBR로 했습니다. PBR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PR로 접근해야 되고 그 CLS가 분석한 하이닉스의 PR은 사실 올해 영업일 갖다 끌어온다면 PER은 여전히 이제 7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다.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하이닉스 주가가 5% 이상 좀 올랐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밸류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을 때 괜찮나, 확실한 저평가인가, 뭔가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 CLS의 보도가 이제 금요일 날 29일 나왔으니까 원래 기준을 잡은 CLS의 이제 PR 계산은 이제 하이닉스의 그 주식 가격은 86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올랐죠. 금요일 올랐던 것을 종가가 90만 9천 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이제 KLX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요일 날 종가가 90만 9천 원으로 감안을 해도 여전히 이제 CLS 기준에 따르면 하이닉스 PR이 6.3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7배 미만입니다. 7배 미만이고 그러면 마이크론의 PR은 얼마냐? 올해 그 영업이익을 끌어안들 마이크론의 PR은 여전히 12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D램 분야에서 HBM 분야에서 1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보다 40% 이상 디스카운트된 가격이다. 그러면 사실은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난주 금요일 날 5% 상승한 걸 감안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이닉스의 PER이 7배 미만이라는 점은 상당히 좀 밸류적으로도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반도체에 숨겨진 투자 이야기, 오늘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에 편히 잘 쉬셨습니까? 눈이 많이 왔습니다. 대설 얘기했는데 정말 대설이 왔습니다. 지금 서울 쪽 제가 좀 출근하면서 오는 밤 봐도 최소 5, 6cm 이상 눈이 왔더군요. 물론 큰 길은 다 이제 잘 준비가 됐고요. 이제 차 다니는데 지장은 없고요. 인도, 즉 사람들 다니는 데는 조금 이제 치운 데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아주 춥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이게 그대로 다 얼음덩어리가 되지는 이번에는 좀 않을 것 같아서요. 좀 빨리 이번에는 좀 녹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자 2월 2일, 이제 2월 첫 거래일이 되겠는데요. 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시장 관련된 내용들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지 시장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정리를 좀 해보면 코스피가 4.7%, 코스닥은 무려 15.6%. 코스닥은 폭등이죠, 이 정도면. 코스피가 4%대 오른 거는 사실은 꽤 많이 우리가 좀 봐서 이제는 한 주에 4% 오른 거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닐 정도로 내성이 생길 정도인데 코스닥이 15%가 넘게 올랐다, 두 자릿수 이상 올랐다라는 건 한 주에 이거는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 잘 아신 것처럼 코스닥 장세였다라고 봐도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뭐 대단히 뭐 후퇴하거나 뭐 지지부진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의 5% 가까이 좀 올랐던 거니까요. 코스피 5,200선, 5,300선 장중에 잠깐 찍기도 했었고, 코스닥은 1,100선을 넘어 1,100선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1월 장은 그래서 정말 작년 우리가 깜짝 놀랐던 국장이 1월 달에는 더 압축적으로 급등을 했던 그런 한 달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주말 사이에 상당히 좀 큰 기사들이 좀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앞서 이제 다양한 뭐 그런 지표도 예정이 좀 돼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 주 초반에 가장 큰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제 케빈 워시 건이죠. 이분이 이제 지명이 된 것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일단 주식 시장은 그냥 고만고만했습니다. 뭐 아주 대단히 뭐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데 딱히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지난주 뉴욕 시장이 주춤했던 거에 백그라운드에는 케빈 워시가 지명됐다라는 거, 이거 직접적으로 이거보다는 케빈 워시의 지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금, 은, 귀금속이죠. 그 다음에 코인, 이 세 자산의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데에서 좀 더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히 이제 은은 뭐 선물에서도 그렇고 선물에서 뭐 30% 이상 폭락을 했으니까요. 그 금과 은, 이 은이 특히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직접적인 이유인 거는 그거고, 두 번째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 보자면 케빈 워시가 과거에 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된 게 올해 예상을 했었던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의 연준의 금리 인하, 이 소위 말하는 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냐라는 요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덜 내리게 되면 달러가 지금 계속 최근에 급락을 했던 게, 달러가 이제 뭐 낙폭을 멈추고 하락을 멈추고 올라갈 가능성, 즉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항상 이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귀금속 자산들, 그러니까 불황기에 많이 관심들을 갖게 되는 이 자산은 달러 약세와 연관이 됩니다. 즉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런 귀금속 자산들, 뭐 코인도 그렇고 이게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거든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에브리띵 랠리를 펼쳐서 온갖 게 다 올랐지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고, 그럼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단 작용을 하면서 금과 은 가격, 특히 은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굉장히 좀 큰 변수로 일단 지난주 주말 사이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이 되겠죠. 뉴욕 시장 또 은 가격이 추락하는 걸 봤던 분들은 아마 주말에 굉장히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시간을 좀 보내셨을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이 주말에, 특히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주로 일요일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 날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케빈 워시의 지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또는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이걸 좀 보니까 케빈 워시에 대해서 시장이, 특히 이제 이 귀금속 시장은 굉장히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판단이 좀 섭니다. 무슨 얘기냐면, 케빈 워시가 그렇게 금리 인하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거에 이면을 살펴보면 올려야 될 때 안 올리고 내려야 될 때 안 내렸던 부분들을 좀 지적한 게 크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시장이 좀 과도하게 케빈 워시가 매파다라는 쪽으로 너무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어서요.
트럼프가 이걸 알고 케빈 오씨로 지명을 했겠습니까? 라는 거죠. 결국 이 반문에 답이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초에 분명히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 뭐 일정의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주말 사이에 나온 뭐 수출 기사라든가 우리 수출 굉장히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돼서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다들 뭐 사실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50조를 넘어가는 게 흔합니다. 이 정도로 이 반도체에 대한 이 공급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메모리에 대해서 정말 큰 문제다. 병목이 조만간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 시장은 그렇게 충격이 크고 오래가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 시장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건 맞는데요. 뭐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뭐 그런 시장의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올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으니까 마무리 좀 마저 살짝 좀 보고 넘어가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연준의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쭉 나온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긴 한데 뭐 ECB는 우리가 아주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는 않으셔서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ISM 제조업 지수 나오는 거 그거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좀 지난주에 워낙에 강한 장이었기 때문에 그 강한 장이 갑자기 확 부러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케빈 오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짧게 가겠습니다. 지난달 코스닥 기관 순매수 역대 최대. 앞서 코스닥 지난주 15% 넘게 올랐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엄청나게 주식을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천선을 돌파한 것도 그렇고 기관 순매수액 좀 보시는 것처럼 9조 9천억. 10조에 좀 거의 육박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2021년 12월에 그때 한참 동학개미운동 불 때 그때 보다도 무려 7배나 많은 규모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지금 집중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역시 금융투자, 그러니까 ETF로 들어온 자금이 가장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연기금도 사긴 샀는데 지난 주일 동안 연기금은 1,430억 원 산 걸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연금이 사긴 사지만 사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금융투자 쪽에서 10조 넘게 산 게 이건 좀 특이한 거죠. 이런 상황이.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초에 이런 흐름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런 뭐 조 단위의 이런 순매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사실 이번 주에 우리 시장 전체, 코스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개인 투자 ETF 1위가 삼성운용의 코덱스 코스닥 150인데 무려 한 주일 동안 6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ETF를 샀다. 이렇게 좀 집계도 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장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1월 달치를 좀 종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바로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죠, 빨간 소. 아주 그냥 불타오르고 있는 빨간 소 등에다가 저렇게 막대 그래프를 아주 잘 그려놓으셨네요.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 이 활동 계좌 수입니다. 활동 계좌는 예탁금 1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최근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게 이 작년 8월에 9,194만 개가 지금 불과 한 6개월도 안 됐죠. 6개월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략 6개월 사이에 1억 2만 개, 1억 개를 넘었으니까 대략 한 800만 개 가까이, 800만 개 이상 계좌 수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계좌가 1억 개 이상 된 거는 또 적대 처음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래대금인데 코스피 빨간 막대 그래프입니다. 207조였던 게 8월, 이게 한 달치입니다. 8월 한 달에 207조 거래됐던 게 올해 1월에는 무려 568조, 2배 한 반쯤 되죠. 그다음에 파랑 색깔 막대 그래프는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인데 지난해 8월에 100조 한 달 동안 거래가 됐는데 313조, 3배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얼마나 코스닥이 활성화가 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고, 코스피 1월 달에 23%, 코스닥은 무려 24% 급등을 해서 이건 뭐 전 세계 최고죠. 그래서 작년에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현저하게 좀 못 미쳤다 얘기 많이 했는데 1월 달에 벌써 코스닥이 코스피를 지금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2월 달에
과연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얼마나 이 선에서 이게 이제 일정의 기준점이 돼 버렸으니까요. 이 선에서 이제 2월 달은 이런 지표들이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굉장히 좀 중요한 달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케빈 호시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면은 마이크로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또 뭐 반도체 중에서도 뭐 안 떨어진 종목들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AI 관련된 주들이 뭐 다 폭락을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케빈 씨가 꼭 그렇게 매파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그거를 알고 트럼프가 지명을 했겠느냐. 이런 쪽의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두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기 충격 뭐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 흐름에서 글쎄요. 2월 달이 크게 바뀔까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드 와치 좀 가봐야죠.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화끈했던 섹터는 뭘까요? 특정 섹터도지만 사실은 이제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정말 화끈한 그런 한 주를 좀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표 보고 한 주일 동안 수익률이 72%입니다. 근데 지금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70%대예요. 이런 어떤 장도 있네요. 보면 이제 코스닥 2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지수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고, 그 다음에 역시 코스닥 2배로 역시 레버리지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그 다음에 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마지막에도 코스닥 150 레버리지, 다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코스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 순자산액이 몇 개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 1, 2는 사실 좀 얼마 안 되죠.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종목 상품들이라는 거고, 연촉으로 막 일주일 사이 수익률이 연초 수익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봤을 때 이렇고요. 그다음에 KB 라이즈 코스닥 저것도 사실은 1,800억 단위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고, 제일 밑에 코덱스 코스닥 150 저게 이제 생긴 지도 제일 오래됐고 제일 사이즈가 크죠. 순자산액이 거의 4조 육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까 코스닥 150 이 코덱스 상품 저게 또 지난주에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산 ETF 상품이었다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거의 6천억을 샀으니까요. 150 레버리지도 정말 엄청나게 좀 많이 사서 뭐 심지어 그 금융투자협회인가요? 거기 레버리지 저거 1시간인가 그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마비될 정도였다니까 얼마나 레버리지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뛰어들고 계신지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렇게 수익률이 난다 그러면 참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2026년 1월도 어느새 지나가고 벌써 2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2월장 새롭게 대비해야 할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1월 마지막 주가 드디어 다 지나갔었죠. 네. 뉴욕 증시는 조금 아쉽게 마지막 날을 끝을 냈고요.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전체 그리고 지난주 우리 증시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1월 달
글로벌은 정말 뭐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수익률을 네.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가 뭐 한 달간 거의 24% 이상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이후,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서 월간 기준으로는 최고의 수익률을 신기록을 썼다. 월간 상승률 최고군요. 네, 있고 코스닥은 사실 뭐 그 전에 뭐 엄청나게 올랐던 뭐 버블, IT 버블 때 뭐 한 달간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30-40% 뭐 이렇게까지 오른 적도 그때가 굉장히 튀긴 네, 했었네요. 네, 네. 그때는 뭐 새로운 기술이 100배 가는 시절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코스닥이 이제 월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1위로 24.2% 상승해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이제 지난 1월 달 61조 8천억 원으로 상승을 했는데 주간 단위로 이거를 좀 세분해서 보니까 첫 주에는 뭐 한 50조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 점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80조 원을 넘는 네.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1월은 그렇고, 근데 지난주가 사실 또 코스닥이 또 난리가 난 그런 한 주였는데 한 주 동안 무려 15.6%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이요. 네, 코스닥이. 네. 그리고 코스피도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인데 4.7%를 기록했는데 왠지 코스닥과 비교해 보면 되게 못 올랐다. 네, 상대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네, 4.7%가 지수가 한 주 동안 올랐는데 이게 좀 덜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뭐 엄청난 코스닥 수익을 기록했는데 결국 글로벌로 보면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를 그래봤자 2위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80조 4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네. 고객 예탁금도 103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강세장을 보낸 지난주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환율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워낙 강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좀 하락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그렇죠. 근데 그 주 후반부에는 다시 상승으로 전해서 결국은 3원 정도 하락하는 거에 그쳤고요. 국제 유가는 미국 한파로 인한 물론 재고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가 추가로 또 이란에 대한 어떤 긴장감 고조로 WTI 기준으로 지금 65달러를 벌써 넘어서는 초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큰 변동성 없이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지난주 이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어떤 무역 합의 절차 불이행을 문제 삼으면서 25% 관세율을 복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잠시 이제 지수가 좀 하락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상승으로 복귀를 했고요. 큰 영향은 없었네요.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4분기 영업이익 19조 1,6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는 이제 90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가 사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주 초반에는 정말 엄청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여기 이제 대장주로 등극한 ABL 바이오가 산업비 우선순위 조정 이슈로 급락하면서 주 후반에 이제 동반 급락이 바이오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특징이었고요. 네, 뭐 20%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반 급락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동반 급락한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종목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바이오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순위 변화가 나타났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총 1위에 지금 등극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도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판이었죠. 금요일 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에 따라서 최근 급등한 실물 자산의 어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금 현물 가격이 10% 가까이 하락하고 은 현물 가격은 30% 가까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도 8만 달러 선이 좀 붕괴되면서 지금 7만 달러 중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뭐 비관적인 그런 전망으로는 5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5만 달러요? 네.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업종별로는 뭐 증권, 전기전자, 은행업과 함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방어적 업종이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5% 이상 상승한 업종은 17.3% 급등한 증권업종, 그리고 12.3% 상승한 의료정밀, 8.9% 상승한 통신,
8.8% 상승한 전기전자, 5.2% 상승한 섬유의료업종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일단 풍부한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상승 업종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방어적 업종도 지금 같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증시 조정을 대비한 움직임이 지금 시장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주가 아니었냐라고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과열에 대한 시그널들이 약간씩은 조금 나오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외인들이요. 그리고 굉장히 지난주에 좀 많은 물량을 팔아냈습니다. 거의 3조 4천억 원 가까이를 순매도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수급 주체는 이제 증권사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라고 불리는 증권사 수급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지수 레버리지 ETF,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면서 이제 증권사들은 그것을 이제 개인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거에 중립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바스켓으로 현물을 좀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인들의 ETF 매수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투자는 코스닥에서 한 주간 무려 9조 3,7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면 좋은 것인 건 맞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만 이게 만일 악재가 나오면서 대규모 ETF 매도가 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 금융투자가 매수한 물량은 기계적으로 대규모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물량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장폭탄을 지금 안고 가는 형국으로 좀 네. 변했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신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이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살펴보면 양시장 방향성은 좀 달라졌는데요. 코스피는 3조 4천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5,990억 원 순매수를 전환했는데 이게 6주 순매도 이후에 처음으로 순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네. 업종별로 이제 코스피를 보면 의약품, 비금속, 유통, 통신, 지주, 은행업을 매수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방어적 성격의 어떤 업종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뭐 순매수 상위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기, 셀트리온 순매수 상위를 올렸는데 시총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 중에서는 SK텔레콤이라든지 삼성 E&A, 하나비전의 순매수가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네. 뭐 시총 1위부터 3위까지 고르게 이제 순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패시브 자금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 보면 에코프로 BM, 로보티즈를 순매수를 했는데 다시 이제 바이오를 매도하고 뭐 2차 전지 로봇을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이노공업, ABL 바이오, 파마 리서치가 있었는데 사실 코스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매매 방향성이 나오는 종목을 아직은 발견하기 좀 뭔가 어렵다. 엇갈리네요. 네, 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도세를 완전 줄였기 때문에 이제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순매수가 계속 지속되는지가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형주를 또 지속적으로 매도하는지도 네. 관심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대형주가 또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를 정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순매도 상위에 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계속 이름을 올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 이야기를 잠깐 종전에 해주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케빈 허씨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이제 낙점이 됐었죠. 네, 네. 이것 때문에 또 금이랑 은이 굉장히 폭락을 했었는데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크게 출렁인 걸까요? 근데 케빈 허씨가 이제 사실 보면 시장에서 뭐 이제 알려진 거는 네. 과거의 어떤 발언을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을 띄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최근도 발언들을 보면 뭐 금리 인하 이야기도 조금 발언을 하면서 다소 이제 매파적 분위기는 완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케빈 허씨 그 프로필을 좀 살펴보면 유대인이고요. 1970년생이고 학부는 스탠퍼드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했고 이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모건 스탠리에서 M&A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전무에 오르고 이후 부사장으로 퇴임했고요. 또 32사 때부터는 백악관의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수행했고 35세 때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지명되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 때 버냉키의 네. 의장을 도왔습니다. 일단 정책 스타일이 이제 물가 안정과 달러 가치 수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준의 독립성보다는 어떤 이제 정부 재무부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통화 정책과 또 부채 관리를 조율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연준은 사실 기준 금리를 낮출 수는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좀 매각해서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 역할도 좀 강조한 바 있는데요. 유동성 회수가 결국은 강한 달러를 좀 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캐밀 러시가 말하는 달러 가치 수호와도 이제 일맥상통한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사실 강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 가치가 약해진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 축소가 암호화폐 가치 상승에는 불리하고 또 실물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금, 은 가격, 암호화폐도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매파적인 임무를 그럼 왜 했을까? 사실은 매파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에 상당히 적합한 인물이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는 실물 자산 하락과 같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급등한 거에 대해 자연스러운 조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패드와치 그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여전히 올해 2차례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것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 의장이 바뀌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재료와 변수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것이 절대적인 방향성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재료다라고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향후 시장 조정이 나올 경우 좀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요새 언론에서는 이제 워시를 매파적보다도 덜 비둘기파적 이런 식으로 좀 완화해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워시의 네.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우리는 월이 달이 바뀌었죠. 네. 2월 새롭게 전망을 좀 짜주신다면 2월 달은 어떤 장세를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1월 코스피가 상당히 이제 많이 크게 상승했죠, 역대급으로. 근데 네. 이것의 본질적인 그런 원인은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를 정말 급하게 상향 조정시키면서 그에 따라 지수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도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막 올라갈까?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코스닥에서는 사실 코스피 5천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어떤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포모 성향을 가진 시중 자금이 증시에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네. 사실 수급이 만든 기계적인 상승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1월은 좀 급하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이제 여기 이제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추정치 상향 조정도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만큼 저는 이제 2월 증시는 조금은 그래도 과열에서 좀 벗어나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날 연휴로 인해서 3일간의 휴장을 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건이 아주 쉬어갈 수 있는 조건이 좀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오겠네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월 초반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코스닥에서는 이제 신규 자금이 또 계속 유입되면서 이에 따른 기회적 매수세가 또 유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지수는 조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로 증시가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급격한 매도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주도 이제 금융투자 매수세가 크게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네. 코스닥 주식 비중을 조금은 좀 줄여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상승을 견인한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완전히 지금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또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난 4분기보다는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정말 높은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의 끈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반도체 대형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지속해서 지금 계속 보셔야 되고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중소형 증권사들도 올해 실적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아직도 쌉니다. 물론 지난주 상승률이 높았지만 그렇죠. 여전히 좀 관심권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코스닥은 또 정부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 종목 위주의 상승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은 항상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2월의 투자 전략은 지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일정 현금은 항상 보유하시는데 이 현금의 보유 목적은 하락 변동성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급락 시는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2월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투자 수익률 확보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월에 대비해서 다소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점 시 매수하라는 전략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AMD랑 아마존, 알파벳은 실적을 이제 발표를 막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사실 고용 지표의 어떤 미국 고용 지표 발표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한 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5일에는 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미국 실적은 이제 2일에 플란티어, 3일에 AMD, 4일 알파벳, 5일 아마존이 있고 한국은 2일에 삼성 SDI, 4일 하나오션, 5일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6일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이제 주 후반부를 보면 주 초반에는 한국 증시가 조금 조정 이 나올 수 있지만 주 후반부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전략은 반도체 대형주는 이제 조금 취약할 수 있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조금 비중 축소를 고려할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 역시 증권사들의 그런 비중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증권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2월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도로 곳곳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새롭게 열리는 2월 시장도 저희 이데일리와 함께 알차게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